네, 2교시 가겠습니다. 앞에서 수업을 하면은 저쪽에는 형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네, 형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수업 하잖아요. 그 다 귀여워. 네, 고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시고 나서, 이제 공무원이 4월 달에 되시잖아요. 늦으신 분들이 이제 5월 달에 되시고 하실 텐데, 공무원이 되고 나시면은 이제 뭐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연금 받을 때까지 버티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른 시험을 좀 이게 하나를 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정년이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날이 사망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연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시험 준비 하나 정도 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무원 형님들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시간 돼가지고 60 다 돼가지고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머리 안 돌아가 막 자꾸 이런 소리예요. 누가 너래 형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나? 그러니까 조금 머리 살아있을 때, 알겠어요? 조금 머리 살아있을 때 자격증 같은 거 하나 정도 준비를 하시는데, 다만 이후에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합격을 해도 없어질 직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 뭐 있어요? 변호사 이런 거 사라집니다. 알겠죠? 지금 로스쿨 가는 학생들 보면 참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답답합니다. 이거 본다고 했는데 애들이 아니 잘 하시고 잘 하시고 저쪽에 로스쿨 애들이 이거 수업 좀 본다고 했었거든. 여기 기본 강의군요. 아닙니다. 저쪽 문제풀이. 여긴 얘기도 된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알겠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직업을 왜 가지려고 그래? 이 AI 애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선생 같은 직업은 절대 컴퓨터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건 살아있어. 없어지는 부분들은 함부로 가지 말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나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일반적으로 한쪽에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계약은 한쪽의 청약과 반대쪽의 승낙을 통해서 서로의 반대 의사가 합치되면 비로소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반대 의사가 합치되면 법적 효과 발생하는 게 바로 계약인데, 우리 공법관계에도 그런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고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계약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입니다. 한쪽이 행정 주체예요. 최소한 한쪽이 행정 주체입니다. 둘 다 행정 주체일 수도 있고, 최소한 한쪽은 행정 주체여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 공법상 계약도 계약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 의사 합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법률 유보가 적용되는데 법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 이런 거 시간이 없어. 그럴 때는 바로 내려가고 계약 맺어버립니다. 그러면 법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법사용 계약을 너무 많이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치행정의 원리가 무너져요. 그렇죠? 다 계약하려고 해버리게 되면 법에 근거 없이 행정부가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는 거니까 법치행정의 원리가 완전히 붕괴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어쨌든 법에 근거가 따로 필요 없어요.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고 하게 되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침해 행정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침해 행정, 침익적인 행위라고 하게 되면 법의 근거가 필요한 게 맞는데, 급부 행정은 좀 다르잖아요. 급부 행정, 급부가 뭐야? 급부, 줄급자야. 줄급자, 기부, GIVE, 기부, 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국민한테 줄 때도 있고 국민이 국가한테 줄 때도 있어요. 국민이 세금 내는 거 이런 거는 뭐야? 이거는 국민이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라고 의무를 부과할 때는 급부하명이라는 처분을 하게 돼요. 급부하명.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하명. 그래서 왕이 하명을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하는데 돈을 낼 거나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로 급부하명이야. 근데 국가가 국민한테 주면 그런 걸 우리가 급부행정이라고 그래요. 급부하명, 급부행정.
급부 하명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국민이 국가한테 주는 거예요. 급부 행정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 서비스나 재화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야. 예, 주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뭐 있어요? 예산의 근거가 있어. 심지어 예산의 근거도 있습니다. 그 밑에 검토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산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국회 의결을 거쳤고, 이번에 예산안 통과 안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예,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이것도 법규범이에요. 이것도 법규범이거든. 예, 이건 심지어 상대방한테 수익적인 겁니다. 국민에게 수익적인 거야. 침해 행정이면 법률 여부가 적용되는 게 물론인데, 이건 수익적인 행정 작용이고, 게다가 예산의 근거까지도 있어. 그런데 별도의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예, 항상 이런 식의 논점은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기준과 달라지기 때문에, 예, 논점이 걸리는 거고, 논점이 걸리면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급부행정, 과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가? 법률상 근거 필요설. 말씀드리기를, 과거에 경찰국가 하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려고 했는 거라면, 지금은 국가를 통한 자유라고 했어요. 예, 국가한테 우리가 급부를 받지 않고서는 생존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급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침익적인 작용보다 급부작용을 안 해줄 때, 그때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급부 행정 영역에서도 법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 근거 불효설. 예산의 근거 있지 않느냐, 예산의 근거 있으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깨졌죠. 밑에 보면 예산도 국회 의결을 거치는 법규범인 건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거는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돼야지 법이라고요. 구속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구속력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에요. 외부적 구속력. 근데 예산은 외부적 구속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됐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절충설, 항상 이런 게 맞아요. 제한적 긍정설, 절충설. 답이 없다니까, 그죠? 그때 봐야 돼요.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절충설. 예, 급부는 수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겠지만은, 예, 일정한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만약에 시장에 두 개의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하고 두 개의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신의 정책적인 판단에 A라는 회사가 가장 부합한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의 규모는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A와 B는 1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A한테 100억을 지원해 버렸어요. 급부죠. 돈 줬잖아. 급부죠. 그럼 B는요? B는 끝난 거예요. 그죠?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이 자본력은, 예, 다른 문제입니다. 자본력은 우리 패스원이 그동안 힘들었죠. 예, 우리 패스원이 4년간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예, 이제 우리 패스원이 이제 다시 4년 전의 영화를 다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여기에 그 얘기를 듣고. 가능합니다. 자본력이에요. 우리 패스원은 3조가 있어요. 네, 다른 회사 옆에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현재 마이너스 들어간 지 오래됐고 직원분들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네, 여기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동안 왜 안 썼냐? 잘한 거죠. 아무 때나 빵의 전쟁에 뛰어들면 안 되죠. 빵의 전쟁에 뛰어들면 승리자가 패배합니다. 결국 빵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격을 계속 할인한단 말이죠. 그렇죠? 가격의 혁명은 학생과 회사를 모두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점수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점수와 아무 관계없는 가격의 혁명, 결국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시장에 매각 나왔어요. 옆에 있는 회사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빵의 전쟁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버티라고 그랬어요. 저도. 가만히 있어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 하나가 남으면 밟아라. 네, 지금 하나가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회사가 아닙니다. 그 회사는 끝났어요. 네. 몸집을 불리고 있는 거예요. 안에 내용물이 없는데. 그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알차게 운영되고 있는, 결국은 뭐냐면 자본이에요. 그동안 사실상 매출이 없었던 패스원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네, 건물이 우리 거예요.
다른 쪽은 다 임차료 내면서 그거 막 몇 억씩 내고 그걸 못 견디고 있는 거거든. 여기 건물만 한 8개 있어요. 네, 노량진 안에 큰 건물만. 건물이 자기 거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자기 거면은 그냥 누워 앉아 놀아도 안 망해요. 상관이 없거든요. 자본력이에요. A한테 그만큼의 100억이라는 자금을 지원해버리는 순간 B는 게임 끝.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경쟁의 자유. 헌법 15조가 있었다고 했죠. 헌법 15조의 경쟁의 자유를, 그 기본권을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죠. 급부지만 분명히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인 것이지만 항상 수익이냐 침익이냐 라는 문제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상대방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적인 작용이지만 제3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침익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막 회사 막 IMF 때 다 넘어가고 그럴 때, 그때 국가에서 공적 자금 엄청 투입했죠. 막 몇 조씩 다 날렸어요. 막. 근데 그거 다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런 공적 자금을 막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정도로 어떤 큰 금액을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급부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의 근거는 뭐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급부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조직. 우리 헌법 96조에 보게 되면 행정조직과 권한은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법으로 정한다. 조직도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도. 국가조직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이제 인체도 그림 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국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요, 정부 조직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그게 국가라고 하게 되면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정부조직법. 지자체의 조직도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합니다. 지방자치법.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야 이렇게 개편해 그러면 바로 개편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다 국회 가서 동의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정부 조직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조직, 지자체 조직은 반드시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행정조직법정주의입니다. 이건 조직의 문제라고 한다면 행정권한법정주의, 이건 작용의 문제입니다. 작용의 문제. 권한은 뭐라고 했어요? 직무범위라고 했죠. 어떤 행정기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인 거예요.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해준다.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어떤 시정명령을 한다. 이렇게 각각의 행정기관들한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줘요. 뭘로 정해줘요? 법률로 정해주는 겁니다. 법률로. 법에서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국방부 장관이 나한테 세금 부과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행정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장, 세무서장, 얘네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행정 권한 법정주의입니다. 행정 권한도 어떤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분배도 역시 다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다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분배 기준을, 그 분배 관계를 바꿀 때도 있어요. 권한 배분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운전면허를 이제 취소당하거나 정지당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면허를 취소할 때는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보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경찰청장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걔 권한이죠. 걔 권한인데 운전면허 취소는 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옵니다. 집에.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는 경찰서장이 보내요. 지 이름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 넌. 이건 무효. 나 그 운전 그냥 할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무면허 운전 돼버립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안 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 기간 중에는 면허를 취소당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왜 권한 없는 애가 움직이죠? 그거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사무 권한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한을 이전시켜 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권한 위임이라고 합니다. 권한 위임. 넘겨주는데 이거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국회가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이렇게 해라고 다 정해준 건데 행정부가 지 마음대로 막 다 바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정할 이유가 없지. 이것도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권한 위임도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해놓은 걸 바꿀 때는 또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권한을 이전시킬 때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정권한 법정주의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 행정. 이건 뭐냐면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행정기관이 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인데 근데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하는 거죠. 행정입법이라는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가기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해요?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합니다. 국가기관이 행정입법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불러요. 명령.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만약에 행정입법을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자치법규 이렇게 부릅니다. 자치법규. 이 자치법규에는 조례나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지방의회가 만들면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만들면 그런 건 규칙. 교육감도 지자체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서울시장, 뭐 동작구청장 뭐 이렇게 위로 뭐만 봅시다.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이런 지자체장들은요 일반 사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일반 사무를. 근데 특별 사무로 교육 및 학위에 관한 사무라는 게 있어요. 교육 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은 따로 있어요. 걔가 교육감이에요. 그래서 교육감도 우리가 뽑는 겁니다. 걔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래서 걔도 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걔가 만드는 규칙을 우리가 교육규칙 이렇게 불러요. 앞에다가 그냥 수식어구 하나 넣어가지고 교육규칙 그러는데 지자체장이 만드는 규칙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 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 그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영역의 사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하고 관계없는 자기 동네 일 있잖아. 동네 일. 그죠? 그런 거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치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조례가 정하는 내용이 권리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써 있어요. 22조 단서에 보게 되면.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가나 벌칙조례를 정할 때는 아무리 그것이 너희들의 고유한 사무, 자치사무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까 봤던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 한다라는 내용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럴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상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상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왜 위임이 있어야 된다. 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거기에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법률 유보예요. 이것도 법률 유보거든요. 그렇지만 이 법률 유보라는 것은 이 상위 법령의 위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위임하고 좀 달라요. 법률에서 행정부한테 너가 정해 이렇게 하는 게 위임, 수권이거든요. 근데 이런 법률 위임을 할 때는 우리 헌법 75조에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포괄적으로다가 네가 만들어 이렇게 행정부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건데 원래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입법권은 국회한테 있는 건데 지가 자신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그걸 행정부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반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한테 네가 정해라 라고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위임. 구체적 위임과 포괄적 위임의 보통 기본적인 차이는 이런 거예요.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나머지가 뭔지 모르잖아. 이러면 포괄적 위임이에요. 이런 건 절대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정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행정부가 정하는 규율 대상도 딱 한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그 규율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너가 정한다. 그러니까 그 위임 내용만, 위임 규정만 봐도 행정부가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 법률의 위임이 가능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의 위임은 안 그래요. 이건 포괄적 위임이 허용됩니다. 포괄적 위임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등장하는 얘기들이에요. 다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포괄적 위임이 여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왜 그런 거냐? 지방의회는 지방의원들로 구성되죠. 지방의원들도 선출직이잖아요. 지방의원들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그 지역의 범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임이 필요한 건 헌법 37조 2항상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엄격한 구체적인 위임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괄 위임이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계없이 벌칙조례는 안 그래요. 벌칙조례. 이거는 행정입법에서의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을 피했느냐 안 피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죄형법정주의 문제예요.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형벌법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포괄적 위임을 금지하는 건데 형벌법규는 포괄적 위임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이 벌칙조례는 결국은 구체적 위임이 필요해요. 그럼 두 개가 예외가 되는 거지.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조례는 예외적으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 명단공표라는 게 있어요. 명단공표. 그 명단공표 요즘에 뭐 이제 누구누구 사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성폭행 사건이 많은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래서 이 성매매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성폭행범들 그리고 뭐 상습적인 고액 세금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뭐를 잘못했는지 위반 사실을 다 적시해서 공표를 합니다. 예,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표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법적 행위일까요? 사실행위일까요? 법은 뭐라고 했죠? 실체법이라고 했죠. 그래요. 법적 효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법이 있잖아요. 실체법이 있는데 이제 이걸 집행할 겁니다. 내가 집행을 어떻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던져서 깨요. 그럼 이 법이 이제 딱 깨지겠지. 딱 깨지면 그 안에 있던 내용이 튀어나오겠죠. 그 안에 무슨 내용 들어있어요? 권리의무. 그 안에 권리의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을 실체법을 던져갖고 깨버리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오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법적 효과입니다. 법적 효과야. 그러면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법적 행위라고 해요. 법률 행위 아닙니다. 법적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법률 행위는 그 법적 효과를 행위하는 주체 있죠. 행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발생시키는 게 법률행위예요. 그치? 네, 뭐라고? 우선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나누시는 거라고. 어떤 행위를 했잖아.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법적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그렇게 있는데 이 법적 행위는 다시 법률 행위하고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준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준법률 행위. 이건 사실 이제 민법 개념인데 이게 우리 행정법에도 그대로 통용돼요. 그래서 우리 똑같이 보거든. 그게 바로 일본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사법관계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우리한테도 갖다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친구예요. 얘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법적 효과는 뭐라고?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법적 행위고 권리의무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행위인 거예요. 그냥 사실적인 행위인 거예요. 사실적인 행위.
근데 이 법적 효과를 얘가 자신의 의지대로, 의욕한 효과 의사라고 쓸까? 효과 의사에 따라서, 효과 의사에 따라서 그 법적 효과를 발생을 시키면 그런 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행위자의, 우리는 보통 행정청의 효과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우리가 준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준법률 행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통은 법률 행위인데, 보통은 그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산재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쳤는데 치료를 받았는데도 내가 장애를 입었어. 그러면 장애급여 청구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누구냐면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 원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같은 이제 공법상 법인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 맡기면 걔가 국가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결정을 하는데 얘가 가판대 너 그래 맞아. 인과관계 성립되고 그것 때문에 다친 건 맞고 그 다음에 장애도 남아있구나. 급여를 줘야겠어. 이렇게 딱 결정을 내리죠. 그건 준법률행위예요. 준법행위. 왜 그렇게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쟤한테 효과 의사에 따라 돈 주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적 효과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돼요. 얼마. 근로복지공단이 너한테 얼마 줄게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줄게를 결정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아 라고 대상자가 맞다는 것만 딱 확인해 주는 거야. 그것만 확인해주면 그에 따른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의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준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준법률 행위.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야, 너 정식품 있잖아. 난 맨날 정식품이에요. 정식품이 안 정해서 그래요. 바르지가 않아. 미안한 얘기입니다. 제가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유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먹으면 두유밖에 못 먹거든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두유를 먹는데 나중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정식품이 제일 사이즈가 큰 회사예요. 두유 회사 중에서. 36두유가 아닙니다. 36두유는 2인자야. 2인자. 그 다음에 3인자가 매일 유업이야. 그런데 이 정식품이 야, 2명 일로 와봐. 그래갖고 만나갖고 야, 우리끼리 뭐 빵의 전쟁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지. 야, 뭘 자꾸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하냐. 뭐 이런 거 사은품 이런 거 주지 마. 한 거예요. 안 줘. 야, 그 다음에 우리끼리 가격 갖고 이렇게 경쟁하지 말자. 올려. 같이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3명이 모이면 거의 시장의 100%인데. 그래서 올려. 그래서 올려버렸어요. 정식품이 그 짓을 했어. 근데 정식품이 과징금을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다면은 그냥 그거 뒤따라간 36이나 아니면은 매일유업과 비교해서 많이 맞았을까요? 제일 악질이잖아. 그렇게 치면. 그렇죠? 근데 얘는 얼마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역시 자본력입니까? 정보력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첩보를 받고 이제 적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갖고 저쪽도 첩보를 받았지만 이쪽도 첩보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공정위를 막 뛰어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신고해. 이런 걸 자진신고라고 합니다. 자진신고자는 그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경 또는 면제.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싹 피해버립니다. 뭐 그런 일이 신림동에서도 있었어요. 거기는 3개 학원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학원이 나머지 둘을 가지고 가격 올리자 이렇게 했어요. 2009년도에 한번 사건이 복잡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행정고시 5급 애들이 그걸 찔렀어요. 얼마나 올라갔냐면 처음에 제가 다 강의를 딱 시작을 했을 때 시간당 타임당 10,000원, 11,000원 요 정도였어요.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 겨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19,000원이 넘어가 있어요. 강사들은 속으로 좋아하면서
수업 시간에는 이 학원이 미쳤나 봅니다. 그러면 속으로 막 웃고 있고 막 이러고 있지. 막 그치? 뻥이지. 그걸 왜 싫어? 그치? 인간적 그냥 좋으면 좋다. 미안하다 얘기를 하고 뭐 책으로 내가 선물하겠다 이렇게. 그건 학원이 결정하니까 강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그냥 고용당한 건 아니란 파트너십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권한 범위는 벗어난 거. 이건 경영권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애들이 찔렀어. 근데 가장 큰 회사가 얘가 주도했거든요. 술집에서.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역시 공정위로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제일 먼저 얘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가진금 하나도 안 맞았어. 머리를 엄청 가격은 올려놨고요. 벌 건 다 벌었죠. 올려놨고 자기는 과징금 1도 안 맞고. 이 법을 알면 살살 피하는 거면 그쪽 법무팀이 엄청 무서운 팀이거든요. 머리 잘 썼죠. 원래 그런 겁니다. 실체적인 진실과 관계가 없어요. 모든 세상의 문제라는 게. 그치? 그런 거야. 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럼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얘한테 야 너 50억!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효과의사. 얘가 의혹한 효과입니다. 금액을 얘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장애급여 그거는 대상자 입만 확인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 효과로서의 금액은 법에 정해진 대로 발생. 그게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 오케이? 명단 공표는 뭘까요? 명단 공표. 야, 너 성매매 하던데? 야, 너 장난 아니야? 얼마 전에 부산 한번 걸렸죠? 부산 2만 명 걸렸습니다. 2만 명. 안 걸린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렇죠? 부산 남자 다 의심하십시오. 네. 그렇죠? 부산 남자 통째로 의심하십시오. 여기 부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동네는 안 걸립니다. 괴산. 우리도 산이구나. 거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건도 별로 없어. 이런 동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 다 명단을 공표했어요. 법적 효과 발생합니까? 권리나 의무 쪽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권리나 의무 쪽에 영향을 미쳐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법적 효과가 발생해야지만 이게 침익적인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침익적인 행위여야지 법률요보 적용이 되는 거고 아니죠. 이건 그냥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따로 제재받고 처벌받을 건 따로 받는 거고 그냥 명단 공표는 그 사람을 그냥 창피하게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하는 것은 법적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실적으로 쪽팔린 거야. 사실행위죠? 사실행위는 침익적이다, 수익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법률요보가 적용되지 않아요. 않아야 맞는데 근데 학자들 중에서 이 명단 위반 사실 공표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실행위인데 사실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건 상당히 예외적 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요보가 적용이 됩니다. 또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지도입니다. 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이거는 뭐 독일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일본 겁니다. 일본의 국민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일본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에요. 문제가 나와.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법에도 있어.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계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정지도는 일본의 국민성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 인사 엄청 잘하죠. 그렇죠? 아주 친절해요. 극존칭도 있어요. 그죠? 걔들 아주 특이해요. 옆 사람한테 아무 피해도 안 줘요. 누가 뭐라고 하면 웬만하면 따라가요. 사기 잘 당하겠네. 그지?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려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법적 행위를 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껄끄럽단 말이야.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국가가 뭘 했냐면 행정지도란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의 근거 없이도 막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라고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좀 어때? 라고 권고를 해.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네! 그리고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정식으로 처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로 와서 행정지도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도. 그러면 이건 사실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고나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그거 괜찮은 것 같으면 하는 거고, 나랑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임의적으로 임의 맡기림 뜻 의자, 예, 뜻에 맡겨서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협력을 하면 원했던 행정 목적 달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지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행정절차법이라는 또 일반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예,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반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나라들마다 행정절차법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거기에는 내용이 몇 개가 있을까? 5개가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신입처지혜입니다. 신입처지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뭐 아무 생각 없이 맞추면 됩니다. 신입처지혜, 기억할 것도 없어. 신입처지혜. 신입생은 어떤 절차의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회관이 어딘지, 밥은 어떻게 먹는 건지,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 모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절차의 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입생 처지에 이거예요. 신입생 처지에 신고입니다. 입법 예고고요. 처분 절차입니다. 행정 지도고, 행정 예고입니다.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 지도, 행정 예고, 이렇게 5가지의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는. 거기에 행정지도가 있죠. 행정지도가 48조에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도는 상대방한테 어떤 강제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행위라고. 그런데 그 48조 2항에 보면 행정지도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다음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불이익조치 금지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게 행정작용의 성질이 처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돼요. 불이익조치 금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라고 권고를 하는 척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막 불이익조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도인 척하고 권고인 척하고 해놓고 뭔가 요청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불이익조치를 하면 그건 뭐겠어?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행정지도는 불이익조치를 동반하면 안 되는데 불이익조치가 동반이 됐잖아. 그럼 거꾸로 보면 이건 행정지도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뒤에 불이익조치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사실은 의무부과인 거야. 사실은. 알겠어요? 그냥 눈만 속임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하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뒤에 있는 얘기예요. 사실상 강제력에 계속성을 미친다. 이런 게 뭐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뒤쪽에 불이익조치가 있다. 이거예요. 행정지도에 어떤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뒤쪽에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그거는 법적 행위입니다. 더 이상 사실행위가 아니라 의무부과한 거예요. 의무부과. 그러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특별행정법 관계. 특별권력 관계에는, 내부 관계에는 법이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뭐뭐 있어요? 근조감사, 그지? 근조감사,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감독관계, 사당관계 이런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로 분류해가지고 과거에는 법을 적용 안 시켰다. 지금은 적용이 된다고요. 지금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부관계 문제, 근무관계 문제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뭐 국가가 막 공무원한테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헌법에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 보장된다. 신분이 보장되는데 함부로 막 자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무원 정말 안 잘립니다. 잘렸으면 정말 뭔가 문제가 큰 겁니다. 그죠? 공무원은 웬만해서 안 잘립니다. 확약은 딱 보시다시피 이름이 뭐야? 확실한 약속. 이거예요. 확실한 약속. 약속을 거는 거예요. 약속은 상대방한테 무조건 수익적이겠죠. 널 죽이겠어.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협박이지. 그치? 약속은 수익적인 거야. 수익적인 거면요. 수익적인 처분을 해주는 것도 있고요. 침익적인 처분을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확약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발령, 불발령에 대한 자기구속적인 의사표시예요. 예, 상대방한테 뭐 한다고요? 행정행위를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겠다는 허가 같은 것들, 수익적인 행위를 해주겠다. 예, 불발령 안 하겠다, 이거는요 과세처분 같은 어떤 침익적인 처분을 안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게 바로 확약입니다. 확약. 예, 확약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까요? 우선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수익적인 거를 하면 플러스 방향이죠. 침익적인 거를 안 하면 역시 또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이 확약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인 거죠. 수익적인 거면 법률유보가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럼 피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만 이면 관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삼면 관계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삼면 관계. 그러니까 국가하고 상대방 국민 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 행위가 너와 나에다가 얘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제3자 효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제3자 효행정행위. 제3자 효행정행위는 일방에게 수익적이고 타방에게 침익적인 것을 우리가 제3자 효행정행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침익적 효과가 동반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법의 근거는 있어야 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아니 이거 내 권한 사무예요. 내 권한 사무. 이거 허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권한 사무인데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 좀 하는데 다른 법의 근거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처분의 근거법이 바로 확약의 근거법이에요. 당연한 거잖아. 내 권한 사무라고, 내 권한 사무.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제 책을 파는데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이거 그냥 줄게 라는 약속을 하는데 뭐가 딴 게 필요해요? 내 거 내가 준다는데 뭘. 그치? 그거예요. 내 권한 사무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해주겠다, 나 그거 안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도 그 처분의 근거법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처분 권한 포함설입니다. 본처분 권한 포함설. 확약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 처분의 근거법 말고 또 다른 무언가의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내려가게 되면 뒤에서 다시 나온 얘기지만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상 무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법상 표현이 처분이니까 그때 이제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처분이라고 하든 행정행위라고 하든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처분이라는 게 되게 특이한 효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효력이 바로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력. 공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힘입니다. 공정한 것으로. 국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처분입니다. 그게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인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사법관계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냥 그 무효인 거잖아요. 무효인 건데, 그런데 국가가 우리한테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분명히 위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태어난다. 그 처분에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 뭐합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죠.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저는 2살 때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쫓겨나고 싶지 않아서 집에서 막 방도 닦고, 몸으로 닦았지만 이렇게 닦고 난 나름대로 일하고 있다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예요. 태어나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얘기했던 효과의 발생입니다. 효과의 발생. 알겠죠? 그래요. 얘가 위법한 행위면 원래 태어나면 안 돼요. 사법관계에서. 근데 공법관계에서는 이 처분이라는 행위가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인정돼요. 우선은 공정한 걸로 봅니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수많은 일을 합니다. 100만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뭐 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걸 놓고 이제 국민들이 야 저건 저기 이 법에 좀 위반되는 것 같아 무시해 저쟤 봐라 저거 공부 똑바로 하고 공부됐나 저거 씨 아유 무시해 막 이래버리면 국가가 운영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행위는 우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 걸 공정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깨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깨야 돼요. 네,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게 만약에 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법에 위반돼서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게 되면은 여기서 공정력이라는 게 생겨요. 공정력이라는 게.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공정력이라는 게 만약에 있고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인정되는 상황이면 위법은 맞아요.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법에 위반된 사실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위법은 맞는데 효력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공정력이 없으면 이거는 위법 무효가 돼요. 근데 이건 1%, 이건 99%. 무효인 경우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무효인 경우 어떤 경우에 무효라고 보냐면 그 위법의 정도가 아주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처분의 근거법이 있죠. 근거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위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얼토당토 안 해야 돼요. 헐 저게 뭐야 장난해? 누가 봐도 위법이어야 돼요. 그런 게 위법 무효예요. 공정력이 없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 적법이면 뭐 당연히 유효죠.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정력과 관계없는 문제인 거예요.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그것이 바로 공정력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제거해버리는 방법, 이 친구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방법, 이걸 다투잖아요. 방법은, 이걸 무효로 만드는 방법은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인데 하나는 저 공정력을 제거해주세요, 저 처분을 취소시켜주세요 라고 구하는 소송으로 취소 소송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소송 말고 우리나라가 만든 제도가 하나 있어요. 또 우리도 하나 일본은 행정지도 이딴 거 만들었죠. 수준이 그래 애들이, 그치? 침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침몰해라. 우리는 침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침몰하면 원래 우리 살던 곳으로 가면 돼요. 우리 살던 곳이 어디예요? 중국 대륙하고 그 다음에 유럽 일부까지가 우리가 지배하던 곳이었었거든요. 과거에 동이족이 지배하던 곳입니다. 우리 다시 가면 돼. 제국주의자인가?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반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없으면 지구가 없어져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소송 말고 우리가 만든 게 하나 있는데 1984년도에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애가 1984년입니다. 84년. 86년에 아시안게임이죠. 그죠? 그 2년 전이에요. 84년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말씀드렸던 행정소송법의 처분이라는 게 들어왔고요. 처분이라는 게 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송법은, 행정소송법은 51년에 만들어졌지만 84년 전과 84년 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 84년에 행정심판법이 제정됐어요. 행정심판법. 이건 우리가 만든 제도예요. 우리가 창조한 거고 여기저기 엄청 팔아먹었습니다. 딴 나라들도 행정심판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든 거거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창조는 모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소송 따라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놨어. 이렇게 옮겨놨는데 우리가 만든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도 소송이랑 비슷한 것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소송으로 취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내가 만약에 위법임을 입증을 성공하면 취소 판결이라는 게 나와. 그러면 얘 무효 만들 수 있어요. 또 심판으로 취소 심판이라는 걸 제기해가지고 취소 재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얘 또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소송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판결이라고 불러요. 판결. 심판, 행정심판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재결. 이 재결은
같은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 소속에서 하는 겁니다. 동작구청장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면 되는 거냐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나한테 잘못하게 되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냐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은 1도 안 들어요. 예, 공짜예요. 공짜고 다 온라인으로 다 돼요. 다 되고, 그리고 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거는 마지노선 60일이에요. 60일이에요. 어머머, 되게 좋다. 그치?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면 다 심판하지 소송은 왜 합니까? 그렇죠. 예,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심판은 행정부 소속에서예요. 그거 판단하는 놈도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봐. 같은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한 몸이에요. 알겠어요? 공무원은 한 몸이야. 네. 그러니까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형한테 가갖고 제가 나한테 이랬습니다. 저거 어떡합니까? 이러면 뭐래? 나를 때리죠. 이게 이러잖아. 그렇죠? 안 그럽니까? 네, 안 그러면 아주 좋은 가정에서 잘 크신 겁니다. 그죠? 네, 잘못된 가정은 그러죠. 예, 우리 애한테 이러잖아. 그 쥐애가 잘못해놓고. 그런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되게 빠르고 저렴하고 좋긴 한데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잘 달성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빨리 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뭐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우린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취소 재결 나올 때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재결이라는 표현은요, 같은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판단을 한다라고 해서 재결이 아니에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면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니고 다시 제자가 아니고 이거를 판결이라고 말하면 좀 쪽팔리잖아. 가끔 감사원의 행정심판 이런 거를 판결문에서 그걸 막 재심 판결 막 이런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하는 말이고, 원래 판결문은 좀 판례는 말을 좀 막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걸러들어야 돼요. 말을 좀 막하거든. 그래서 재결은 재판할 때 제자예요. 재판할 때 제자. 행정심판을 똑같이 판결이라고 부르면 헷갈리잖아. 서로 소송하고 헷갈리잖아. 요건 판결 그랬으니까 요거는 재결, 이것도 재판이다, 재판과 비슷한 거다라고 재결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있잖아요. 걔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잖아. 야, 나 잘못 봤다. 미안해. 이렇게 해서 취소하면 그것도 처분입니다. 취소 처분 3개,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취소 처분,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저 공정력을 깨버려가지고 저 행위를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우선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10분만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우리 자기구속원칙, 신뢰보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이제부터는 좀 재밌어요. 지금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왜 힘드냐면 사실 뒤에서 확약, 행정지도 이런 거 깊이 있게 다시 배우는 내용이에요. 다시 배우는 건데 이게 원래 교재의 순서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뒤에 걸 앞으로 당겨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돌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